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임대차 권리 분석입니다. 임대차 권리 분석이 가진 의미는 권리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등기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권리 분석하고 연계돼 가지고 몇 가지 알면 되는 거고,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위에는 인수, 아래는 소멸,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합니까? 임대차 권리 분석은 주로 배당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배당할 때. 그렇죠.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면, 여기가 소멸, 여기가 인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등기부만 바라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 6가지,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기준으로 아래를 소멸하고 위에 인수하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왜? 물건과 관련되는 거니까. 등기부에 나오는 기록들은 전부 날짜가 규정되어 있죠?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등기부에 이렇게 몇 년도.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소멸, 아래에 있으면 인수. 예외는 뭐 후순위 가처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 예고 등기 이런 거였으니까 예고 등기야 뭐 외우기 쉽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거니까 쉬운데, 임대차가 딱 나오면 A, B, C, 뭐 D, E, F, 뭐 다세대 같은 다가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살아버리고, 이 사람한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하면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날짜가 3개씩이에요. 그죠? 전입신고 하나 붙어있을 거고, 확정일자 붙어있을 거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날짜가 있을 거고, 기본이 3개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4개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4개도 됩니다. 확정일자가 2개씩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증액. 그러니까 전세를 한 3천 살다가 4천으로 늘리면 중간에 1,000이 늘잖아요. 1,000만 원을 늘려갔던 시점, 그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걸로 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1인당 4개까지도 이렇게 확정일자 가지고 1인당 4개 정도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가진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해 놓지 않으면 머리통이 헷갈려서 어지러워집니다. 살살. 그러니까 등기부 분석은 사실 쉽다. 근데 임대차 분석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원리만 알면 되게 쉬워요. 복잡해 보일 뿐이지. 왜? 어떤 경우에는 A가 전입신고는 빠른데,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죠. 근데 D가 어떤 때는 확정일자는 A보다, 확정일자 면에서는 D가 A보다 빨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헷갈린다 이거죠. 아시겠죠? 세입자가 총 6명이 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입신고는 가장 먼저 했어요. 옛날에 98년에 전입신고를 98년에 했고, 근데 한 5번째 들어온, 이 5번째라고 보세요. 첫 번째 들어온 사람하고 5번째 들어온 사람은 전입은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98년보다 2000년 늦죠? 네, 늦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도 2000년인데 얘는 확정일자를 나중에 2001년에 하게 된 거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전입신고의 의미는 당연히 이 첫 번째 들어온 98년이 빠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예를 들면 말소 기준 권리가 99년이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99년에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 첫 번째 98년에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선순위 임차인이라 표현한다. 선순위. 순서가 빠르다. 자,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요구해서 받으면 받은 대로 남고, 못 받은 돈 어떻게 하죠? 받을 때까지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못 받은 돈을 하여간 100% 지킵니다. 그죠? 그런데 돈 받는 날짜로는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돈 받는 순서는 뭐에 관해서 생긴다 그랬죠? 확정일자. 그러니까 돈 받는 순서는 줄을 딱 서 있어도 이 사람이 야 내가 1번이야 라고 딱 줄 서면 판사가 뭐라 그러죠? 너 뒤로 가,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확정일자 너는 2000년이고 너 2000년이잖아. 그러니까 99년 얘가 1번 받고
그 다음 네가 2번 받고 네가 3번 받는 거야. 아니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잖아요. 98년에요. 그거는 전입신고 얘기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거. 이게 이제 10세대쯤 돼서 그림을 딱 그리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마다 4세대씩 산다. 4, 4, 16. 16세대가 살아버린다 그러면은 더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포기한다. 우리는 머리 쓰기 싫으면 뭐 하죠? 포기 딱 해서 넘어지면 바로 자빠져. 그러니까 좌절을 해버리죠 바로. 그런 식으로 갑니다 통상. 그래서 임대차 분석은 잘 해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면 물어보죠 사람들. 그렇게 힘듭니까? 쉽다. 요 두 가지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의미만 명확하게 알면 안 헷갈려요. 예. 일단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임대차 권리 분석에 관해서는 둘, 셋, 4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장. 그죠? 4장이죠? 그러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사람들은 막 임대차만 무지하게 두껍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무슨 자격협회에선가 와가지고 책을 염탐하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을 딱 보더니 우리 특히 실무 연수반 책 같은 경우는 엄청 얇잖아요. 저 한 권에가 현장 체험반이 있고 실무 연수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연수반이라면서요. 그걸 딱 보면은 종이 수가 몇 페이지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에이, 우리 책은 되게 두꺼운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지금 있는 거는 임대차 권리 분석, 원래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몇 조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교재로 써놓다 그러면 대부분 이만큼씩 두껍습니다. 법 하나 해설이. 판례도 집어넣고 뭣도 집어넣고. 하지만 경매에 이용되는 임대차 권리 분석 지식은 요만큼 4장도 안 됩니다. 4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쪽에 있는. 자, 임대차는 채권입니까? 물건입니까? 채권. 물건은 6가지를 뺀 게 채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건은 뭔 주의라 했죠? 물건? 법정주의다. 법으로 정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미 법으로 정한 담보물건, 용익물건 요 6개 이외에는 다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채권관계. 그냥 집주인과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약속이죠. 약속. 종이 한 장 딱 쓴 겁니다. 약속. 종이 엄청 두꺼운 종이도 아니고 얇은 종이에 이렇게 써져가지고 끄적끄적거리죠. 그래 놓고 돈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이게 임대차다 이거죠. 그래서 물건보다 효력이 뒤진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임차인이 2002년에 전입을 하고 근저당권이 2004년에 설정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가 낙찰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 A가 2000년에 보증금 5천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국민은행이 2002년에 뭐 한 3천 빌려줬어요. 2년 전에 A는 들어왔고 2년 후에 국민은행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근저당이라고 하고 요거는 그냥 임대차죠. 그래서 매각이 진행되면은 제일 먼저 국민은행이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응? 물건이니까. 물건은 채권보다 앞선다 뒤선다? 앞섭니다. 물건은.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빌려준 근저당은 임대차 관계에 있는 그 5천만 원보다도 빨리 받습니다. 빨리. 똑같이 배당 요구했다 칠게요. 그래도 빨리 받습니다. 그죠? 옛날에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들어와서 살던 A, B, C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국민은행이 대출 받고 나머지 물권자가 다 받은 연후에 나중에 받다 보니까 거지가 돼서 쫓겨납니다.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은 항상 엉엉 울고 경매당하면 세입자들이 막 우는 장면들 보잖아요. 그게 다 뭐냐?
채권은 물건보다 뒤진다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우니까 우리가 울면은 조금씩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탄생한 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 임대차를 보호한다 이 말이죠.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아무리 먼저 들어왔어도 항상 쫓겨났습니다. 항상 못 받고 물권자들이 다 받은 다음에 세입자들까지 순서가 가질 않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법을 새로 제정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야 주택을 임대차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세입자니까 경제적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약자죠. 약자를 보호해주자. 이런 예외를 만듭니다. 예외. 원래는 이게 민법의 이치에 맞습니다. 민법의 원리상 물권이 채권보다 엄청 세고 개인 간의 어떤 세입자의 이런 임대차 계약서는 국민은행이라든지 기타 개인한테도 빌려줘도 근저당이 설정된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권리 분석할 때 오는 뭐 전입신고가 어쩌고 확정입자가 어쩌고 이런 모든 거는 언제부터 생겼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긴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안 생겼을 때 그때 그러니까 80년대 전에는 100% 쫓겨나는 거에 무슨 세입자가 권리가 어딨어. 그냥 나가는 거지. 그랬었다가 요 법이 생기면서 비로소 전입신고가 어떻고 대항력이 어떻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등장했을까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그 이치를 제가 배당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이 채권보다 늘 세지만 이상하게도 특수채권이라는 것들은 물권보다 셌다 그랬죠? 요게 뭡니까? 1번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 하나 있었죠? 두 번째는 재해보상금 있었고 세 번째는 뭐 근로자의 임금채권 같은 경우가 있었죠? 따지고 보면 다 돈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를 만들었다는 원리 하나만 딱 터득하면 왜 이것들이 물권보다 앞서서 배당을 받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는 물권이 채권보다 앞서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채권을 보호해주는 규정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법을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법. 특별한 법이다. 자, 민법의 특별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민법이 먼저 적용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될까요? 주택임대차. 특별법이니까. 그러니까 뭐에 관해서? 예를 들면은 얘가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B가 세를 들어 살아. 하나는 상가에서 B가 세를 들어 살아. 하나는 빌라에서 세를 들어 삽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셋 중에 어느 게 적용됩니까? 빌라.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세입자고 똑같은 경제적 약자여도 어느 경우에만 주택만 보호한다 이거죠. 주택만. 다 보호하면은 민법의 기본 원리를 뽀개버리는 거죠. 그죠? 민법의 기본 원리는 물권은 채권보다 세다 요겁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정한 경우에만 보호를 해주는 건데 그 일정한 경우 중에 하나가 우선 대상 자체가 주택만 포함한다. 주택만. 상가? 안 돼. 이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2년인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2001년인가?